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십자군 전쟁까지 배웠어요. 자, 십자군 전쟁의 결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 우선 첫 번째로 누구의 힘이 약해졌니? 교황의 힘이 약해졌고요. 두 번째로 이 십자군에 직접 나갔던 사람들, 영주와 기사들의 세력이 약해졌고요.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누구의 힘이 강해졌어? 네, 왕의 힘이 강해져서 이 국민국가,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될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 상인들이죠. 상인. 특히 지중해에 있는 베네치아나 뭐 제노바나 피사 이런 도시들의 상인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됐어. 자, 그리고 이 발달된 그리스와 이슬람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또 이 중세 유럽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가져왔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일어난 유럽의 여러 변화 중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일 와닿는 경제적인 변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요. 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사람들은 우선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교역이 발전하게 됐어요. 농업과 교역. 그 전에 중세 초기의 유럽은 각 지역 장원별로 교역을 하지 않았어. 왜 안 했을까? 그냥 어차피 야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영주들이랑 물건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쳐. 나는 내가 먹는 고기가 최고야. 남이 먹는 고기 별로 뭐 궁금하지도 않고 뭐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먹어봤으니까 별로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먹는 고기는 돼지고 남이 먹는 고기는 소네. 여기에서 우리가 소고기의 맛을 모른다면 굳이 저걸 먹을 생각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교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야. 근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특히 동방 문물을 접하면서 아, 교역이 필요하구나. 세상에는 맛있는 게 정말 많구나. 특히 뭐가 맛있어? 와, 후추 뿌린 고기가 그렇게 맛있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고요. 교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가 될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시장에 모이겠지. 그리고 시장이 만들어지면은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과 교역이 발달하면서 중세 도시가 형성이 돼요. 자, 이 중세 도시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고대 제국 시대, 고대 제국의 도시랑은 좀 다른데 고대 제국, 로마를 비롯한 로마 제국 시대의 도시들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중심지, 방어에 유리한 지역에 형성이 되었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중세 도시는 방어에 상관없이 일단 교통이 좋은 곳,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에 형성이 돼. 무역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어디 부근에 만들어졌을까? 바닷가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에 성장한 도시는 크게 두 군데에 만들어졌는데 일단 5분 전입니다.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네, 일단 지중해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발달해서 특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도시들 대표적으로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등등등등. 그 외에도 뭐 밀라노라든가 피렌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에 있는 뭐 마르세유, 그 다음에 에스파냐 쪽에 있는 뭐 세비야, 그리고 포르투갈 쪽에 있는 리스본, 이런 도시들이 이때부터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해. 자, 그리고 지중해보다는 더 위쪽 북유럽 쪽, 북유럽에도 우리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의 함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이런 도시들은 다 이렇게 무역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도시들이야.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을 중세도시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도시에 모여 살게 된 사람들에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자기들의 안전이겠죠. 이 자기들의 안전을 처음에는 상인들만 모이니까 자기들을 보호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을까? 근처에 있었던 영주나 기사들에게. 그래서 초기의 중세도시는 초기에는 영주나 기사의 보호와 지배를 받았어. 그렇지만 이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겠죠. 경제력이 발전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 경제력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 돈으로. 내가 직접 군대를 고용할 수가 있겠죠. 군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영주나 기사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야,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간섭 받지 않겠어. 우리는 우리끼리 통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 이후 경제력으로 인해서 자치권을 획득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 동업조합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동업조합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로 바꿔보면은 길드라고 하는 거야. 자, 너희들이 보면은 아마 이 온라인 게임 같은 거에서 길드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길드라고 하는 게 뭐니? 뭔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 게임 내에서. 그럼 이 길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길드 마스터라고 하지. 길드장, 길드 마스터. 바로 이 마스터가 이 동업조합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야.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뭐를 만들어 볼까? 마법사 파티. 좀 돈 많이 되는 거. 만들어서 돈 많이 되는 거. 이 시기에 몬스터 사냥. 이 시기에 좀 말이 잘 되는, 좀 돈이 잘 되는 거. 자, 내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야. 몬스터 사냥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동네 가가지고 이 갑옷 제작자 길드에 들어가는 거야. 처음 들어가면은 나는 신분이 뭐가 되냐면은 북일드. 한 수련생 정도 되겠지? 수련생?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길드에 높으신 분들한테 야, 우리 길드에서는 갑옷을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갑옷 만드는 법을 배워. 그래서 배워가지고 점점점 만들다 보면은 정말 엄청난 작품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품, 걸작 이런 거를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걸작을 만들어내면은 너는 이제부터 우리 길드의 어엿한 길드원이다. 혹은 길드의 뭐 높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거야. 해냈구나. 자, 이렇게 동업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러한 자격증 같은 것을 얻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폐쇄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폐쇄적인 산업체가 되었어. 대신 이렇게 길드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점, 효율적. 뭔가 제작 방법을 전수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길드에서 만든 갑옷 이러면은 원래 그 전까지는 갑옷을 팔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이거 누가 만든 거니? 잘 모르겠는데요. 못 믿어, 안 사. 이거였다면은 이 갑옷 누가 만들었니? 이거 서민호 길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서민호 길드 갑옷으로 유명하지, 믿을만해 하고 사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메이커 같은 것들이 이때 등장을 했고, 아까 보시면은요, 이러한 중세 도시가 생긴 곳이 이런 곳이라고 했잖아.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 이 외에도 뭐 피렌체, 밀라노 이런 지역은 요즘에도 뭘로 유명한 도시야? 패션으로 유명한 도시거든.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이런 걸로 유명한 도시야. 네. 그러니까 그런 명품 브랜드가 왜 생겼겠어? 이런 동업조합이나 길드를 통해서
이름값을 명성을 얻게 되면서 그 브랜드가 가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보면은 이탈리아는 지금 패션이지만 이탈리아 바로 위에 있는 동네 스위스 하면 또 뭐가 유명하니? 시계가 유명하지. 바로 이런 시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스위스 시계 그 스위스의 시계를 잘 만든다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스위스 시계 길드가 만들어지니까 지금까지도 이 스위스의 시계가 유명해진 거야. 스위스는 뽕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중세 도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지. 그래서 이런 중세 도시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자,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전까지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했냐면은 물물 교환을 했어. 왜냐면은 화폐가 고대 로마 시대에는 있었다가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화폐가 사라졌거든. 왜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화폐가 사라졌을까? 화폐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 음악 쓰기 싫어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자, 너희들 만약에 내가 화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자, 서민호가 화폐를 만들었어. 너희들은 내가 만든 화폐를 사용할래? 네. 아니요? 네. 사용할 리가 없지. 왜냐면은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야, 이거 서민호 선생님이 만든 화폐야. 그게 누군데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성남시장이 화폐를 만들었어. 너희 사용할래 안 할래? 안 할래요. 사용하고 있잖아. 지역 화폐 쓰고 있잖아. 지역 화폐를 쓰고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이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그 화폐를 만들거나 발행한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야, 이 나라의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왕을 믿고 화폐를 사용해?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근데 도시가 발달하면서 드디어 그 도시의 이름만 말하면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도시가 생겨난 거야. 그게 어디였을까? 로마. 대한민국. 베네치아. 그래서 이때부터 이 베네치아에서 발행한 화폐는 모든 유럽에서 믿을 수가 있는 화폐가 된 거지.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발행한 돈을 이때부터 전 유럽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 화폐의 사용. 화폐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더 무역이 상업이 발달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역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 좋은 점만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무역을 발달하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어떤 엄청난 전염병이 등장을 했어. 테스트? 바로 그 전염병이 흑사병. 흑사병. 우리는 일반적으로 패스트라고 하는데 우리 흑사병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패스트는 영어가 아니야. 블랙. 흑사병은 영어로 플래그라고 해. 플래그. 그냥 우리 일반적인 전염병을 의미하는 말이죠. 근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이 흑사병을 뜻하는 말이 전염병의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럽 이 서양권에서는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요거지 요거. 자, 그러면 이 흑사병이 왜 퍼졌는지 어떻게 영향이 있었는지 요거는 영상으로 잠깐 봅시다. 패스트. 당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14세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농민들이었어. 일반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 서러우니까. 그리고 특히 많은 농노들이 사망을 했어요. 농노의 수가 감소했어. 근데 농노들이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굶어 죽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농노의 지위가 올라가게 돼. 그래서 이들이 이제부터 농민이 되는 거야. 농민의 지위가 상승하게 돼. 그러면 이 농민들이 오히려 이 영주한테 있어서 갑의 입장이 되면서 이 농민들이 영주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게 돼. 결국 이 농민들은 영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 땅을 갖는 자장농이 되어가면서 이 장원이 해체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영주들이 니까짓 게 무슨 농민이냐, 너는 내 밑에서 노예처럼 일이나 해, 이래버리면 이 농민들 어떻게 할까? 네. 반란 일으키겠지. 그래서 이 우리는 농민 봉기도 많이 발생을 해요. 농민 봉기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흑사병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죽은 신분들 성직자였지. 성직자가 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바로 이 이후 종교에 대한 신앙심, 종교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겠지. 자, 이렇게 이 식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지만 이거는 주로 서유럽의 문제고 오히려 동유럽 쪽에서는 흑사병이 많은 피해가 없었어. 왜냐면은 거기가 서유럽보다 좀 더 추우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사람들도 멀리 떨어져 살고 전염병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많이 퍼지잖아. 그래서 도시는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동유럽은 많은 피해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유럽은 아직까지도 농노의 이러한 농노제, 장원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또 그 직전에 쳐들어왔던 몽골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 몽골이 물러났지? 1학기 때 배웠지 얘들아? 네. 그러다 보니까 몽골도 기도하니까 물러나고 우리도 기도하니까 흑사병이 안 걸렸네? 우리는 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나 보다. 자, 그래서 동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종교의 힘이 강해지게 되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차이가 또 확연하게 등장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 여러 나라들, 왕인들이 만들었었던 국민국가,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